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백남기 특검법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이 출석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 고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황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문회의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부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부검하자는 건가요? 누구 가슴을 칼로 갈라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자는 건가요? 물대포 쏘고 명령 내리고 현장 지휘하고 정책 결정한 자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중 누구를 부검하자는 말입니까?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예비역 장성에 정세 분석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의하면 예비역 장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사이에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오라 이렇게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대북 선전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비역 장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보복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허세도 어느 정도지요. 대통령 총리 모두 짬밥을 변변히 못 드셔본 분들인데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군무기, 군수품 비리로 군 레이더부터 사병들 전투화까지 몽땅 부실인 현 상태나 시정하고 선전포고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요.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소란의 주인공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이 또다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역사교과서의 필진 37명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교과서 집필 과정이 비밀에 쌓인 것이 마치 공산당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하는 전초기지 같은 곳인데요. 이곳의 원장조차 집필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스킷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설명하느냐며 국정역사교과서의 밀실 집필을 비스킷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별 엽기적인 인간들을 이 정권에서 다 보게 됩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 대한 적정성을 재논의하고 오후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라 할 수 있는 백선아 교수와 의견을 달리한 것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윤성 위원장은 사망 원인이 외인사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윤성 위원장은 내가 환자라면 백선아 교수에게 사망 진단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짐작되시죠?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성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윤성입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입니까? 백남기 씨의 사망 원사인이 예. 머리에 입은 손상이었거든요. 뇌출혈? 네. 그리고 그게 원사인이기 때문에 예. 사망의 종류는 원사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외인사가 맞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치의인, 그러니까 담당 의사인 백선아 교수는 네. 급성 경막하출혈, 이게 이제 뇌출혈이죠. 뇌출혈 후에 유족의 입장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셔서 그래서 나는 병사로 기재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니 이해를 이윤성 교수님도 못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납득이 잘 안 된다? 네. 백선아 교수는 아마 본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치료하고 싶었는데. 예. 가족들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예? 혈액투석하고 몇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못했다. 그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거하고 병사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이윤성 교수님은 그런 의학적으로 주장. 그게 어떻게 두 분 다 권위 있는 분들인데 의견이 이렇게 다르실 수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아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그래서 내 사망 진단서를 백선아 교수한테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그 말씀은 진단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은 말입니다. 물대포가 아니라 지병으로 이분이 사망한 게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치의께서는 지금 지병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병원 진단서 문제에서만큼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진단서를 이러이러한 큰 줄기는 이 물대포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병사라고 적은 것뿐이지 이분의 죽음이 물대포 때문이라는 것엔 의심이 없다라는 진단서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은 백선아 교수에게 사망 진단서 작성 원칙에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백선아 교수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자. 우리 큰 줄기는 같으니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설득을. 그럼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요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진단서를 사망 진단서 내용과 무관하게 이 사람이 뭘로 사망했고 하는 것을 받으면 진단서가 아닌 형식으로 의견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백선아 교수는 유가족이 치료를 거부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 사망의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겼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고 백남기 농민을 애초부터 병사로 처리하기 위해 백선아 교수가 수술과 치료를 강행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단은 서울대 병원 측에 사망 진단서 정정을 공식 요청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가족들께서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진상규명을 안 하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진상규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 5월 9일 날 피고 측, 말하자면 경찰 측에서 법원에 낸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에 낸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말하자면 구원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에 말하자면 경찰 측에서는 우리 백남기 선생께서 쓰러지고 난 뒤에 최선의 구호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려고 아마 그렇게 썼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속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진상이 아마 숨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자백한 거다 저는 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이제 구원수입니다. 해양경찰서장에게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해양경찰서장은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서장은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백선아 과장으로 하여금 집독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1시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그리고 신경외과 교수, 신경외과 교수까지 포함된 검토견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다. 수술은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가족들에게 당시에 한 겁니다. 그거 어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온 지 3시간쯤 지난 시점에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백선아 과장이 수술해야 된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기왕에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 없고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내용을 뒤집는데 경찰이 말하자면 자백을 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이 병원장하고 협의한 겁니다. 백선아는 하수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핵심선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장,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장, 당시, 그리고 백선아 과장. 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외압의 실체에 굉장히 중요한 자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투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이렇게 신부전증으로 또는 심폐정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반대는 묻겠습니다. 만일에 투석을 했다면은 신부전증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었을까요? 그거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의미할 뿐인 거지 사실 최종적인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랄지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 지 근 한 8개월 만이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투석을 권유했었고 이미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명치료는 필요 없다고 해서 또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투석을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병원 측이 요구합니다. 만일 투석을 했다는 다른 질병이어 사망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어제 밝혔습니다마는 당시에 12월 14일 저녁 10시 30분경을 저희는 주목합니다. 당시에 갑자기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백선아 교수께서 갑자기 수술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피고 측이 대한민국 측이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하고 민사소송에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면 해양경찰서장이 백선아 교수하고 일정하게 협의를 해서 치료케 했다라고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의 어떠한 협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백선아 교수의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제3의 요인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병원에서 그 당시에 백선아 교수와 해양경찰서장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 그리고 무엇을 진료케 했고 무엇을 치료케 했던가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진상은 밝혀져야만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리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최초 도착했을 때
수술을 담당해야 할 의사는 조모 교수였습니다. 조모 교수는 학술상과 올해의 교수상 등을 받은 탁월한 의사인데요. 권위자인 조모 교수는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이를 뒤집고 백선아 교수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정황들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백남기 어르신이 집회에서 그렇게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상황도 너무나 예외적인 일인데 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피고발인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검 관련해서 진단서가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논란이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죽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그 특별위원회가 10명의 교수로 돼 있는데 그 모든 10명은 다 외인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로지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난 당일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와경찰서장은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 요청하여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아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 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었던 게 맞습니까? 청장님.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확인해보고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유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당시에 조모 교수가 있었고 그 조모 교수는 뇌출혈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간 뒤에 이 백선아라는 그 교수 전문의가 와서 본인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상황이 유족 측에서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게 아니냐, 뭔가 이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 백남기 어르신이 사망까지 하게 된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백남기 어르신의 희망 고문처럼 그 생명을 유지해야, 존속시켜놔야 된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이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모 교수라는 분이 그 수술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당시 환자가 후송됐을 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집회 시위 중 다친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특별히 병원의 협조를 구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제가 현재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 부상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협조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와경찰서장이 서울대 병원장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네요? 예, 제가 그 부분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이후로. 알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꾸린 이윤성 위원장은 본인이라면 절대 병사로 쓰지 않겠다. 외인사로 하겠다. 외인사라고만 했다면 지금 이 상황들이 전혀 진행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백남기 어르신이 조용히 가시지도 못하게 이 난리들이 나고 있는데 경찰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병원장에 긴급히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수술 불가 결론을 내렸던 조모 교수님은 학술상과 올해의 교수상과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서울대 병원장에게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보수단체가 이재명 시장을 고소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것들 뿐입니다. 검찰이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박근혜 정권의 밑보인 이재명 시장을 흠집내려 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엄정 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또 제가 썼다는 트위터 글이 대통령, 안기부,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감사, 수사, 먼지털이에 이어서 사소한 고발을 이유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안쓰럽게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물대포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국민을 비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대선 개입에 조작에 정치 사찰에 이어서 개인 가정사회까지 끼어들어서 가족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 권력입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정의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저를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독재 정권입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도 바로 박근혜 독재 정권입니다.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 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비정상적 국가 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고기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박근혜 각하께서 까치밥이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하는 인사드립니다. 아니, 까치밥이라니. 새누리당 지지율 단 20%만이라도 남겨주셨으면 하는 기다. 날이면 날마다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야, 우리가 이 정권을 끝으로 당을 해산하는 게 아니라면 까치밥 같은 얄팍한 지지율만은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닥치라고. 지난번에 이정현이가 단식하면서 지지율 오른 거 몰라? 나라 팔아먹어도 나온다는 새누리당 지지율 35%에 못 미치는 20%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허나 누나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제발 좀 적당히 하시라고. 어차피 대선 후보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당 지지율 걱정을 하지? 야, 이 새끼! 니네 친박 박대출이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봐라. 너나 나나 에브리바디 좆되는 거 모르냐? 우리 생애의 재집권은 어려워요. 아니 왜 벌써부터 패배주의에 물들었지? 우리에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대포알이라도 하나 쏴줘봐. 대선에 반기문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기동 그 영감님이 소변 보고 출마해도 이길 거라고. 에이그 북풍 총풍은 몰래 해야지. 그걸 다 떠벌립니까? 정말 예비역 장성이 한 말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쟁 한판 벌이려 한다. 이 말입니다. 야야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이고, 이 최경환은 국민의당 최경환이었군요. 여하나 그쪽 최경환이도 불편하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국회의원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인턴을 부당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꽂아줘서 김대중 대통령 명성에 먹칠을 하느냐고. 근데 그 최경환이는 개 족같고 쓰레기 짓을 할 국민의당 최경환은 아니지. 안 그러니 새누리당 원조 화나. 닥치라고. 자, 오늘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하라,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라도 발생하면, 즉 북한 주민이 난민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야, 씨발,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같은 난민 신세 아니냐? 우리 신세를 보라고. 물에 빠져 죽을 걱정, 자다가 가습기 때문에 죽을 걱정, 병원 갔다가 메르스 걸려 죽을 걱정, 아무 저항도 안 했는데 물대포 맞아 죽을 걱정.
죽으면은 그 다음엔 또 어때? 죽인 놈, 죽인 이유 이런 게 밝혀지기는커녕 가해자가 있는 범죄로 죽었는데도 병에 걸려 죽은 걸로 하는 판이니 말이야. 휴전선을 걷어봐라. 서로의 처지가 다르지 않아요. 뭐가 처지가 다르지 않아? 여기는 자유대한인데. 이 새끼 자유대한 좋아하네. 세습하지, 독재하지, 여차하면 전쟁하자 이러지. 뭐가 달라? 그리고 북한 주민이 무슨 수로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냐? 그니까 한마디로 전쟁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야? 북한 지도부 자극할 목적으로. 저 나쁜 체제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걱정되지 않아? 당신 언제부터 종북이 됐어? 북한 주민 인권 좋아하네. 야, 그러면 북한에다가 수재 의연금이나 보내. 그렇게 인권 운운할 바에는. 그리고 나쁜 체제? 너 나쁜 체제라고 했냐? 오줌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보고 뭐라 하는 격이지. 뭐라고? 뭐 묻은 놈? 이거 내가 실수했어. 단식한다면서 입에 보름달빵 설탕가루 묻힌 놈이 겨 묻은 놈한테 뭐라 한다. 닥치라고. 누가 보름달빵을 먹었다는 거야? 이거 내가 실수했어. 처갓집 부동산 매매와 아들놈 군대 꽃보직 사실을 묻은 놈이 겨 묻은 놈한테 뭐라 한다. 당신 실세한테 찍히면 곤란해지는 거 몰라? 이석수 송영 날아간 거 못 봤어? 이거 내가 깜빡했다. 야, 근데 말이야, 너 롯데한테 돈 받았다는 의혹 있지? 그거 보도됐잖니? 근데 그게 우병우 작품이냐? 닥치라고! 아이 씨발 새끼들 또 싸워 이 새끼들. 이님 나오셨어요. 이님, 북한 주민에게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씨발 그 어떻게 감당하라고? 야, 한국에 온 그 시리아 난민을 보라고. 그 인천공항에 억류돼서 맨바닥에서 자는 판인데 그 수많은 북한 난민은 무슨 수로 수용한다는 거야? 북한 주민을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여기면은 그 추호도 안 된다고 봐요. 영감님, 누가 누구를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삼아요? 말 조심하세요.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그 여차하면은 그 전쟁 일으켜서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모양인데, 야, 전쟁 놔봐라. 다 좆되는 거야. 특히 그 너희 친박들은 중국을 투명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봐요. 야, 전쟁이 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니? 아니, 그게 무서워서 싸울 걸 안 싸웁니까? 이 힙새끼들, 야, 너희 친박 중에 군대 갔다 온 새끼들이 몇이나 있냐? 군 화끈을 맬 줄이나 알아? 그 서민의 아들들을 전방에 내보내서 총알바지나 시키려고. 이 새끼들, 야, 대화를 해, 대화를. 이님이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평화 국면을 조성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햇볕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뜻 같습니다. 아니지. 야, 북한은 망해야지 이 새끼야. 저 골칫덩어리를 그대로 둬서 뭐해? 행여 또 뭐 야당이라고 그 햇볕 정책이 어떻고 또 평화 번영 정책이 어떻고 그러는데, 야, 다 끝난 물 빠진 그리고 옛날 레코드판 돌리는 거라고 난 봐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은 망해야 하는데 북한과 대화하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북한은 망해야 한다니요. 아니 이 새끼 그 귓구멍에 와인병 마개를 꽂았나? 야, 이 형 말 잘 들어봐. 그거 잘 들으면은 들려요.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근데 북한은 쫄딱 망해야 해. 됐어? 아니 그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화를 뭐하러 합니까? 이 씨발 새끼, 한국말을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 잘 들어 이 새끼야. 처벅처벅 휴전선으로 가. 네, 그런 다음에 북한 협상대표를 만나요. 네,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한다고. 네, 그런 다음에는 북한 망하게 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씹새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 씨발놈이. 야, 그러니까 네가 지잡대를 가는 거야 이 새끼야. 영감님,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북한과 대화를 한 다음 북한을 망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북한을 먼저 망하게 하고 그 다음 북한과 대화하는 거지요.
그래, 이 씨발. 야, 네가 좀 똑똑하구나. 야, 근데 저 똥보 새끼는 못 알아들을 거야. 귀에 비계가 박혀서, 아니, 그 세상에 배에 비계가 박힌 건 보았어도 귀 속에 비계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그만하세요, 좀. 자, 이제 퀴즈 문제 내시죠. 오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북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탈북하다가 잡힌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하면 그 아오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 아오지 수용소가 어느 도에 있을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정답은요? 이 경기도 그리고 수원교도소. 아니, 거기는 남한 영토지요. 근데 수원교도소는 왜입니까? 거기 이석기가 수감돼 있잖아. 아, 이석기 전 의원이요. 이석기 전 의원이 만약 북한에 살고 있었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치범이 될까요? 여기서 하는 꼴 보면 그렇겠지. 그럼 여기서 권력에 알랑대는 인간들은 당연히 거기서도 권력에 줄 서겠지. 환처럼요. 닥치라고.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무간도. 아니, 무간도는 지옥 중에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무간도 아니겠니? 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오지는 두만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가깝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북한 행정구역상 어느 도에 있을까요?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드립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노동운동가 이소선 여사를 기리는 이소선 합창단의 초청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북구 수유 1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투쟁 현장에서 가슴으로 만났던 이소선 합창단의 선율, 가을의 중심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무료 입장입니다.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예, 지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경련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어버이연합의 돈줄,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을 청와대와 함께 주도하고 또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뭐 그런 안 좋은 역할들을 했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경련이 이런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 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개혁적 보수 경제 단체인 국가미래연구원 그리고 합리적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모인 경제개혁연대가 오늘 공동성명을 내서 전경련의 이제 해산을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원 기업들에게 오히려 부담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해산해야 한다. 예. 그리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껏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경유착은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창달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다. 스스로 설립 목적을 부정하고 국민경제 발전도 저해하는 정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전경련의 연원을 따져보니까 1961년 7월에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고, 예. 당시 그 기업인들이 그 박정희 군사정부의 부정축제자 처벌을 피하는 대신에 경제재건에 헌신하겠다. 이걸 약속하면서 설립한 경제재건 촉진회라는 단체가 전신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출범한 뒤에 정경유착의 이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사실상 아버지가 만든 그 단체의 수혜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간단체의 박근혜 정권의 홍위병을 넘어선 경제적 기반, 돈줄,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국민의당 그 정무위원 3명이 있는데요. 김관영, 박선숙, 최이배 의원도 공동으로 이제 성명을 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경련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기존의 경영자 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정경련이 설립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원사인 재벌기업마저 정치적 이용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토로하는 이상 회원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재벌 대기업들이 만든 결사체이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들이 뜻을 모아서 해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하고 있냐, 지금 이런 이제 얘기인 것이고요. 예. 오늘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정경련에 이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통합 운영하겠다면서 사실상 과거 자료를 지금 다 파쇄하고 있잖아요. 이제 적극적인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 요소가 있으니까 중단하라, 거듭 요구를 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그 도처에서 증거인멸 작업이 너무 조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드시 수사하게 돼 있다. 증거인멸 작업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분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니 중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정경련이 이 정권 들어와서 정권이 원하는 사업 혹은 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 모금책으로 전락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정경련 개혁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정희가 협박해서 생긴 단체가 전경련이니 그 딸은 또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의 홍위병 역할도 마구 시키는 거가 되겠고요. 뭐 해체된다고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끼쳐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요. 기업 경영은 기업들이 지금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건 그야말로 회원사들의 모임이잖아요. 재벌 대기업들의 모임인데, 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아까 뭐 국민의당 의원들도 얘기했듯이 경총이나 대한상이 이미 많은 그 경제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쁜 짓 골라하고 있는 정경련이 계속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도 이 정경련이 창구가 돼서 지금 정권이 지금 자기들 팔을 비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심으로는 정경련 해체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해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정권의 지금 이로운 단체라는 걸 정권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못하게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내심으로는 그렇지만 움직이지 못할 텐데요. 일단 뭐 정말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또 만약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런다면 이건 정말 본보기 차원에서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정경련은 상징적으로라도 해체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재밌네요. 하여간 참. 이렇게 삥이나 뜯으면서 기업들 경영하기 힘들게 만든다면은 뭐 당연히 해체가 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경제신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경련이 만든 신문이잖아요.
예, 뭐 알아서 잘 요즘 열심히 하던데 뭐 그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유산 상속자인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6억 원, 그 돈을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건네줘서 유경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큰 그 노동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정경련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유산 상속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싱크탱크를 발족시켰네요. 예, 그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라는 싱크탱크인데요.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발족을 시킨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인 6일 창립 준비 심포지엄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한 5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연내에 1,000여 명 정도로 그 교수들의 참여폭을 이제 넓힌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소장은 중진경제학자인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윤재 교수는 그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에서 근무를 한 국제기구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대사로 정책 실무를 담당을 했다고 하고 보수와 진보를 폭넓게 아우르는 뭐 학계에서 실력을 두루 인정받는 중진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가 영입했다는 한한상 전 통일부총리, 지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가 있는데, 한한상 전 부총리가 이번에 그 이 단체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한상 그 부총리는 이게 겸직을 하는 거죠. 이 경기문화재단 이사장과 이 싱크탱크의 상임고문을 겸직을 하는 것이고, 또 원로 경제학자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 정책 싱크탱크의 부소장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맡고 연구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그 인물과 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학자들도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이재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그 진보 진영과는 지금까지 좀 거리가 있었던 학자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 김영민 PD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사람을 모으고 지평을 넓히는데 좀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그 정책 싱크탱크 발족을 통해서 자신의 좀 범위를 넓히고 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주도가 돼서 이런 싱크탱크를 조직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그 조대엽 고대 교수가 기자들한테 알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부소장을 맡게 된 조대엽 교수가 이 부분을 다 주도를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 정계 필드에서 뛰는 주자 가운데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는 그렇죠. 얼마만큼 지평을 넓힐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기동. 이 양반 참 아주 이래저래 좌충우돌인데 이분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더만요. 그렇죠. 지난번엔 또 젊은 국회의원들 그 비난하기도 했어요.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이 말을 했다가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신동근 의원이 듣고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진 것인데요. 뭐 이런저런 지금 논란이 커져서 오늘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기동 원장을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본인의 어떤 해명을 듣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또 문제적 발언을 해서 지금 또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국정화 역사 교과서 편찬 심의위원님을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감에서 지금 누가 국정화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누가 심의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 지금 비밀에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역사 교과서 초본을 봤는데 근현대사 부분이 많아서 내가 좀 줄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했고, 그럼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봤냐고 하니까, 이러다 이제 얼버무렸고, 혹시 심의위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당시 교육부 담당자는 NCND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기동 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내가 심의위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죠. 그러면 근현대사 비중을 왜 줄이라는 의견을 낸 거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현대사가 전부 사건사다. 한두 줄씩 해설하는 거고 50년에서 100년을 폭으로 한 구조적인 분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래도 이게 아이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근현대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역사를 아이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이기동 원장은 그게 소위 운동권 연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항쟁사가 담긴 근현대사를 그냥 운동권 연표라고 이제 폄하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진행자가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보해가는 과정인데 이걸 운동권 연표라고 생각하냐고 다시 물으니까 이기동 원장은 이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소위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사로서 항쟁사로서만 현대사를 꾸민다면 애들은 계속 소위 반항심 고취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현대사 민주주의 항쟁사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반항심을 고취시키는 아주 안 좋은 수단이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교과서를 바라보는 어떤 학자의 시각 그리고 역사 교육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학자의 아주 그냥 왜곡된 시각가 정말로 아이들에게는 국가에 순치되고 어떤 권력이든지 고분고분 말잔들 듣는 국민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학자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잘못된 이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뒤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제 화장실 무단으로 가고 이런 부분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기동 원장은 당시에 내가 욱한 게 아니라 100% 생리적인 일이었다. 내가 1시간에 한 번꼴로 잠깐 화장실에 들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장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물도 꿀꺽꿀꺽 먹었더니, 요기를 느껴서 간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요기라는 것은 소변을 넣어야 되는 기운을 이제 요기라고 한 거죠.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한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분은 이제 발언 자체를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새파랗게 젊은 그렇게 길게 호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호흡이 짧아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길이가. 그러면서 아유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었던 것 같다고 이제 변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본인들이 발언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식의 결론을 내리고 양자택일을 강요했고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 말을 끊었다. 나한테 치매니 뭐니 그런 면박을 마구 해도 되는 거냐. 인격모독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기동 원장은 이제 4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이제 74살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보다 한 살이 어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과도 크게 더 연장자로서 우대를 해야 하는 나이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연장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이제 내세우는 것 같고 이런저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 진행자가 지금 야당에서는 국감 끝난 후에 원장님이 당신이 지금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기동 원장은 아마 상급 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자진 사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1년에 한 기관에서 몇십 명이 사퇴하고
보임되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자기가 물러난다면, 그러니까 자진 사퇴할 생각은 자기는 없다. 내 상급기관에서 나를 사퇴시킨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납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이 나라 사는 게 참 재밌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해서 말이죠. 혼자만 처절했던 이정현의 7일간의 단식을 한번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고 반장님은 단식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 단식을 했던 건 91년도에 예. 학생운동으로 감옥 갔을 때 그때 한 10수일씩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어이구야. 뭐 단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예. 그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진정성을 통해 공감을 얻어서 함께 저 사람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거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죠. 예. 그 생명을 내 걸 던져서 정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나 통일이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눈물로 호소를 드리는 이런 거였는데 3일간 밥을 굶으면요. 예. 교도소에서는 그게 법무부로 보고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단식하면은 따로 관리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관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예. 처음 단식을 할 때는 이제 위협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감옥에 갔을 때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갖고, 노태우 정권 하에서 굉장히 많은 그 폭력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밥 먹으라고 처음에 위협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같이 생활해보면 또 착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회는 굉장한 흉악범이라고 시끄러운데 막상 그 안에 가보면 살인범도 순한 양 같고 무슨 조직폭력배는 정말 친근한 동네 형 같은 게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쪽 말 듣고 이제 야 이 빨갱이 새끼들 이거 밥 먹으라고 막 하다가 나중에 좀 친해지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자기네들이 봐도 옳은 얘기니까 예?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예.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예. 이분들이 나중에는 야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요구르트 한 병 먹어 이러면서 슬쩍 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 저희가 더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고맙지만 이제 완곡하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신뢰를 쌓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우리 김 PD님도 단식을 하셨잖아요. 단식 몇 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보다는 오랜 기간
단식한 그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3, 4일 지났는데 부축을 받고 이런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여간 참 이정현의 단식을 보신 감회 저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 반장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시작 이야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 이 두 건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라. 예. 그러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했는데 두 건을 전부 다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그러면서 김재수의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게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봐도 참 표리부동한 일이죠. 이걸 협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저희들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일인 거고 김재수 장관은 당연히 해임되는 게 맞는데 야당은 이 두 건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받아주면 그러면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거부하고 그래놓고 자기네들 입장으로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재를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김부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 말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부겸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있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요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들 아무것도 안 들어주면서 무조건 장관 해임 건의안만 처리 안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른바 맨입으로 그게 되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중립성 위반 의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상식적으로는 이게 누가 봐도 정세균 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저쪽 입장은 이렇지 않겠냐라는 전달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10일 걸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요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이때부터 이제 의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정세균 의장이 아니라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라고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단식 선언을 했죠. 예. 그렇게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지지를 보냈는데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특이한 단식 행보를 걸어갔죠. 예. 첫 번째는 여당 현역 대표가 단식을 한 초유의 사례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밀실 단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는 2, 3분 정도 공개하고 이후 문을 걸어 잠그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는 아주 특이한 단식을 했어요. 예. 이런 단식을 하면서 단식 이틀째를 맞이하던 9월 27일 날은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최한 특별강연회 이틀째 되는 날은 이제 참석을 했고 3일째 되는 28일에는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이때 이제 국정감사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던 정세균 의장과 야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단식에서 몇 번의 전환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환은 첫 번째가 바로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정현 대표의 지도력에 엄청난 누수 현상이 보였다. 이게 이제 평가의 중론인데요. 이정현 대표가 주변과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단식 선언을 한 데 이어서 3일차가 되던 날 갑자기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부 국감에 다시 참여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멋있으려면 고생하고 있는 대표의 말에 따라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해줘야 이게 모양이 그럴듯하고 멋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건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말 그 동지애가 없는 겁니다. 보면 이정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돈키호테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자기네들 마음속에 대표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돈키호테식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그러한 것에 완전히 쐐기를 박았죠. 예. 예, 이정현 대표에게 아예 대놓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가 결정적으로 정말 자기가 단식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의분, 혈기, 뜨거운 마음이 이날 결정적으로 식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지독하게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예, 자기는 목숨 걸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내상이 얼마나 컸는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나흘째를 맞이하던 9월 29일부터 이정현 대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예. 이때부터 이정현 대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달병가인 이정현 대표가 부쩍 말수가 적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언론계가 전해준, 그 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잠깐 들여다본 언론이 이제 보여준 건데, 예. 자, 이날부터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해했을까요? 그 단식을 중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죠. 예. 단식을 벌써 중단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예.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걱정케 한 거죠. 그야말로 초스피드 단식 후유증을 보여주면서 조기 단식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페북과 트위터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에 이정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응원의 글을 너나 할 거 없이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정현 대표가 스스로 약속했던 정세균 의장 사퇴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그 결기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끝까지 사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그냥 목숨을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단식에 대해서 같이 우려하고 공감을 얻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롱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상한, 혼자만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 자, 마침내 이정현 대표가 그토록 기다렸던 연락이 온 것은 단식 5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9월 30일 날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하시니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러면서 단식 중단 의사를 이제 전달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에 대한 의사를 처음에는 3-4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뭘 권해도 3번은 거절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에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채통이 없는 걸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이날 이제 이정현 대표 청와대에서 마침내 온 연락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은 어쨌건 피력을 했는데, 이러한 호기로운 결기는 애석하게도 이틀을 넘겨가지 못했습니다. 예. 마침내 단식 7일째를 맞이하던 10월 2일 이정현 대표는 국회의장 사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으나 사퇴도 죽음도 아닌 그냥 이정현 대표 혼자만의 외로운 패배, 그리고 안홍준 국회의원의 주문처럼 그냥 병원에만 실려가는 것만 실천하고 이 초유의 여당 대표의 밀실 단식 농성이 끝나고 만 건데요. 김 PD님은 혹시 처음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 시작했을 때 예. 얼마나 단식을 할 거라고 혹시 예상해 보신 날이 있나요? 저는 사실 15일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또 국정감사 기간과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 저지, 회방, 이것도 큰 목적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접는다는 것, 이건 사실 뭐 배고파서 혹은 뭐 건강이 악화돼서 이거라기보다는 더 끌고 가기에는 여론의 지지 동력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결국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패배한 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내부의 싸움, 이것에 대한 정당성 스스로가 자기가 무너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15일은 할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삐짝 말라서 전 국민이 이제 살려야 된다, 들썩들썩 할 때까지 해봐야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 싸움에서 자기가 패배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저도 한 보름 정도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명분 없는 정치 쇼,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진 거고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지 기반이 돼줬어야 되는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단식인지 아니면 개근지 국민적 조롱거리로밖에 이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식에서 이제 끝났는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야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싸움을 해야 된다. 예. 사실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덮인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지금까지 역대 아무리 독재 정권도 예 당시에 자기가 내세웠던 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던 사람을 붙잡아가서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은 했지만 그 장관은 그래도 해임을 시켰던 게 박정희 독재의 양심이었는데 지금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이것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것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강도 높은 압박과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해임 건의안 통과된 김재수에 대해서 반드시 해임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진짜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했던 미르재단 문제나 우병우, 최순실 문제 등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강도 높게 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고 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이 지지받는 기본 원리, 원칙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부터 진짜 싸움은 다시 시작돼야 되고요. 야당이 진짜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기대에 화답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정치 논평에서 다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성만 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예, 우리 바야흐로 모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욕의 시대, 예.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주로 한국 작가들이 아시아 각국을 무대로 해서 쓴 소설들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유재현이 쓴 시아눅빌 스토리라는 소설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님 캄보디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근처 태국은 가봤습니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킬링필드가 생각나죠. 킬링필드. 예. 크메르 루즈에 의한 킬링필드가 아주 유명하죠. 예. 그리고 앙코르와트도 있죠. 예. 아주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죠. 아주 유명한. 예. 네, 우리가 아시아를 생각할 때 제가 늘 고민하는 건데요. 우리는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인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양인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동남아 출신 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이나 중국인들도 그런데 바라볼 때 한치 위에서 바라보는 어떤 우월한 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예, 그건 뭐 유럽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 바라볼 때 시선과 그 차이가 없는 시선을 우리가 내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주로 공부하고 있는 게 과연 한국 문학 속의 아시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 주로 쭉 훑어보이는 중인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재현이 쓴 시아눅빌 스토리입니다. 이 시아눅빌이란 캄보디아 저 아래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시아누크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아누크빌, 예. 네, 조그만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쭉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집에 6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뭐 솜산과 뚜이암부터 시작해서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이 시아누크빌이라는 우리가 듣기 좀 낯선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중국계 캄보디아인 그리고 베트남 여성 뭐 등등 캄보디아 사회를 살아가는 정말 그 민중들이죠. 예. 민중들의 삶들을 아주 뭐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는 되게 이국 취향으로 바라보거나 우리의 중심의 시선을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 작가가 정말 그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의 이면들 속살들을 이렇게 포착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이 유재현의 이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서도 독특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이 소설들 중에 하나가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예. 제목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온 사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쪽 캄보디아는 뭐 역사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민주 캄푸치아, 이게 이른바 그 크메르 루즈가 장악했던 시절이죠. 예. 그러다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이름이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각별한 사이였죠. 예. 여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온 사나이의 주인공이 리욱조라는 성이 리 씨입니다. 그 캄보디아 왕실 경호원으로 파견된 김일성 수령의 명령에 의해서 네. 온 경호원,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이겠죠. 이 사람의 눈으로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이 장면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특히 추천하는 이유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선, 편견들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예. 이 소설에서 리욱조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을 겪은 후에 푸놈펜에서 시아누쿠빌로 거의 쫓겨와서 예. 여기에 태권도 도장을 열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이 그 혼란 속에서 죽어간 보파란 여성을 몰래 사랑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보파란 여성이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구절 읽고서 말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까? 소자의 말처럼 리는 보파의 죽음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보파가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에서 모습을 감춘 후 리의 가슴 속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가 멍울처럼 자리를 잡았다. 오토바이 때문에, 금반지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들, 운동화 한 짝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사회, 한 장의 지폐 때문에 몸을 파는 젊은 여자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 그 권력을 앞세워 이익에 눈이 먼 권력자들, 리는 이 모든 것들에 소름이 끼쳤다. 빈곤과 가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어 먹으면 될 일이었다. 누군가 더 가져가려면 누군가는 그만큼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야 하는 당연하고도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명분도 도덕도 없이 오직 돈만을 위해 벌어지는 악의 다툼. 전쟁이 이보다 끔찍했을까? 마치 전쟁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과도 같은 아비규환으로 몰아가는 자본주의의 놀라운 힘은 등줄기를 서늘하게 하는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목덜미를 뻣뻣하게 하는 분노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리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이 구절입니다. 예. 이런 디테일들 읽으면은 이 리의 내면의 고백이 훨씬 더 리얼하게 와닿을 텐데요. 이런 캄보디아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한 특수 경호대 출신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랑스 식민지를 오랫동안 경험했고 또 전쟁을 겪어왔고 그러면서 인민들의 삶은 뭐 개판이 돼버리고 예. 권력들은 뭐 끝없는 아기다툼을 이어가고 이 와중에서 사회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맨 얼굴인데 우리는 이 누런 피부에 하얀 가면을 쓰고 이런 아시아를 바라보지 않는가 싶고요. 사실 예. 우리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해서 화사해 보이긴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조금만 더 촘촘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캄보디아의 속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시아를 통해서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이런 시점을 확보하는 게 또 한국 문학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이 아시아의 고통받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사실 우리 관심 밖에 없고요. 뭐 기후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그런 무궁한 또 유서 깊은 문화 문명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했고요. 이런 차이를 차별의 그런 기제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뭐 굉장히 좀 후진적인 그런 지역이다. 이런 뿌리 깊은 편견을 갖고 있어 왔는데 참 여기도 인간 사는 세상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제 다른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훨씬 냉정하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시아의 눈으로 우리도 다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정확하게 응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사나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소설임이라는 게 우리가 몰랐던 사회나 그 세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점을 제공할 때가 많죠. 예. 앞으로 종종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아눅빌 스토리로 우리가 앙코르와트만 알고 크메르 루즈와 킬링필드만 알았던 캄보디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하나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아누크빌 스토리. 예. 시아누크빌 스토리. 유재현이 만든 소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오늘부터 또 새 책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다.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 사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열었지요.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악마기자 정의 사제. 네,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 사제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속 시원한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입니다.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허수아비님, 서울대 병원에 이상한 주치의가 내린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묻는 퀴즈 1번 심피해 정지 맞히셨습니다. 허수아비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결론이 나와서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요. 용민짱 완배짱님, 부산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에도 참석했는데요. 물론 정권 교체가 돼야 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내년 대선이 있기 전에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전쟁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비역 장성의 평가가 있었지요.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받으실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지윤 수능 대방님. 네, 지윤님이 수능을 보시는 모양이군요. 네, 정답은 예수가 태어난 나라, 핵도 있는 나라, 가자 지구를 심심하면 폭격하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자,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짜 대통령 효수님, 정답 이스라엘 맞히셨습니다. 성주에 서북청년단이 나타났습니다. 서북청년단은 제주 4.3 사건 때 제주도민을 학살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에 기가 찹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북청년단, 예. 웃음만 나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병원에서 스스로 뱀처럼 지혜로워서 모든 의료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뱀선아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하루아침에 뱀선아님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됐으니 이제 거의 명의가 됐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난을 벗삼아 우직하게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명의 뱀선아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동료 의료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건 황우석 사태 이후로 처음이군요. 황우석 사태 때 왜 주목을 받았냐고요? 제가 그때 황우석 교수랑 논문을 같이 썼거든요. 왕년에 제가 좀 잘 나갔습니다. 요즘 제가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로서 사망의 원인을 병사라고 판단했는데, 주치의도 아닌 것들, 자격이 없는 것들이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기재해야 한다며 저에게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꼬면 지들이 주치의를 하던가.
저를 가장 열받게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청와대 눈치 보아서 병사라고 한 걸로 오해하는 놈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생님,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뱀선아님께서 갑자기 유명해지시니까 주변에서 배 아파하는 놈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원래 큰 나무가 벼락을 먼저 맞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뱀선아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서울대 병원엔 병 걸린 사람만 오도록 하는 겁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기본이 당뇨, 고혈압, 암 정도는 앓고 있어야만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식하다 온 이정현이는 어떻게 하느냐? 네, 받아줘야지요. 누나에 대한 상사병도 지병은 지병이니까요. 특히 심폐가 약한 분들, 그래서 죽었을 때 심폐정지로 진단하기 좋은 분은 입원비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마다 병사 이렇게 사망 진단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종합병원이, 그것도 공공병원이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서울대 병원이 100% 원격 진료 병원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정부 시책도 원격 진료니까요. 또 삼성이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원격 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요. 그래서 병사로 결론 내도 내 책임 아니야. 원격 진료 누가 하래? 아니 꼬우면 삼성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구만. 이렇게 답하면 되니까요. 삼성과 연관되면, 그래서 삼성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모든 언론이 침묵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애초부터 뱀선아님 이름도 거론될 리 없겠지요. 네, 원격 진료 운운하기 전에 서울대 병원장 시켜달라고요? 야, 이 새끼! 원래 그런 놈인 건 알았지만 정권의 끝물에서 뭘 받아 처먹을 게 있다고, 다시 한번 의사의 양심을 팔아먹냐, 이 새끼야?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처음부터 수술이 불가한 고 백남기 농민을 네가 억지로 우겨서 수술과 치료를 강행했지, 이 새끼야. 이게 다 처음부터 사망 원인을 병사로 꾸미기 위해서 네가 꾸민 짓이잖아, 이 파렴치한 놈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의사의 양심을 팔아먹은 뱀선아님에게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고대 구로병원 병원학교에서 음반을 냈군요. 너 이 새끼 병원 학교부터 다시 배워, 이 새끼야. 네, 곡목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모두가 용서하는 곳, 모두가 용서받는 곳, 모두가 기회를 얻는 곳.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
아름다운 세상.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